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기화학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다뤄야 할 분자들이 유기 분자들이고, 그 구조식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리고 그 구조식이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우리 구조 이성질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일반 화학 책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러한 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화학물을 표현하는 그런 화학식에는 뭐 분자식, 뭐 시성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그걸 아신다는 전제하에 C2H6O는 분자식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이 물질이 에탄올인지 아니면 다이메틸 이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식을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둘 사이의 구조를 제가 루이스 구조를 잠깐 그려보자면, 아니 루이스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CH3CH2의 OH랑 O의 CH3의 CH3. 있어라는 거는 작용기 여기 요 사이에 탄소 사이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걸 갖다 있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에탄올이라 하는데, 이 둘의 분자식은 같지만 이런 식으로 그 원자의 배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구조 이성질체란 말 그대로 서로 이성질체, 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이고, 그 원자의 배열이 달라서 구조적으로 다른 걸 갖다가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질체의 종류에는 구조 이성질체도 있고 또 입체 이성질체라고도 되어 있는데, 구조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결 순서가 다른 걸 갖다 구조 이성질체라 하고, 입체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배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을 때 F가 이쪽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죄송해요. 이렇게 F가 같은 방향으로 배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물질은 같은 물질이거든요.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성질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 볼 수 있지만, 이런 입체적인 방향을 다른 걸 갖다가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이제 유기화학 전공서나 유기화학을 어디서 배우시다 보면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조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이고, 원자의 배치가 다른 걸 갖다 구조 이성질체라 하고, 입체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물질이지만 어떤 입체적인 방향이 다른 걸 갖다가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앞에서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계속 루이스 구조 막 이렇게 그렸는데, 체계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실험으로 분자식을 결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떤 물질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유기 물질을 합성을 했을 때 그 물질을 어떤 뭐 연소라는 방법, 뭐 연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량적인 실험, 정성적인 실험을 해서 내가 합성한 물질이 C 2개, H 6개, 산소 하나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구나 라고 분자식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이것의 구조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그려나가는 방법을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그것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추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그리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우선 실험으로 분자식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분자식에서 총 원자과 전자 개수를 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C2H6O에 대해서 세어보자면 C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지금 4개이고 근데 지금 2개가 있으니까 8개죠. 지금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이 원소의 최외곽 전자에 존재하는 전자 개수를 지금 세는 건데요. 지금 산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4개고 그것이 지금 저기에 2개가 있으니까 총 8개. 그리고 H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데 6개가 있으니까 6개. 그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6개이고 거기에 하나가 지금 있으니까 6개. 그래서 이거를 총 합치면 20개가 되죠. 20개라는 이 사실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식으로 분자식을 결정한 다음에 분자식에서 총 원자과 전자 혹은 최외곽 전자 개수를 센 후에는 이제 이거를 연결 순서에 따라 공유 전자쌍을 점 2개 또는 아까 말했던 일직선으로 표현을 할 건데 지금 아까 C2H6O에서 이제 그 중심 원자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CCO 아니면은 COC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원자를 연결 순서에 따라 공유 전자쌍을 이런 식으로 저는 짝대기로만 표시를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점 2개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를 배치를 하고 나면 지금 요 사이에 지금 CCO, COC 순서를 연결을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수소에 대해서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게 밀려서 좁아서 아래에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에 이제 총 원자과 전자수에서 사용된 전자를 빼고 남은 전자수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20개가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니까 총 16개의 전자가 쓰였어요. 20에서 16개 빼면 4개의 전자가 남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총 20개에서 16개의 전자가 쓰면 4개의 전자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전자를 쌍으로 분배하여 가능한 많이 최외곽의 8개의 전자를 갖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갖도록 할 때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부터 배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 얘도 여기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남은 전자쌍이 이제 4개니까 전자쌍으로 치면 2개죠.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6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에게 전자를 이런 식으로 남은 전자를 배분을 하면 루이스 구조가 완성이 돼요. 단 주의하실 게 보통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총 8개의 전자를 갖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산소 같은 경우, 아니 수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아니라 2개인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또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형식 전화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형식 전화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최외곽 전자에서
결합에 참여한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수를 반으로 나누고 그것을 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공유 전자수를 한 번 더 빼시면 형식 전하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질이 에탄올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탄소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면 얘는 형식 전하가 0, 이탄소도 0, 그 다음에 이산소도 0이고 각 수소에 대해서도 다 0인 것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소구조식이 뭐냐, 여러 가지 표현하는 유기화학에서 이제 화학자들이 이제 막 유기화학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종이 위에다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자리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되게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의 표시 없이 표현을 한 거고 아래 첨자로 작용기수를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을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만약에 이거를 다시 루이스 구조로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번거롭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축소구조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CH3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COOH에 대해서도 COOH 해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하는 방법을 갖다 축소구조식이라고 해요. 뭐 다음 축소 구조식을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라. 이거는 굳이 왜 이 문제를 넣었냐면은 그냥 축소 구조식이 뭐고 루이스 구조식이 뭔지 아느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한 건데 간단하게 3번만 풀어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물론 지금은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아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그리지만 여러분은 아까 앞에서 체계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그렸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체각전자를 꼭 빼놓지 말고 이렇게 꼭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 어디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빼놓으면 틀리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꼭 표현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기화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알파벳과 축소구조식까지 그렸는데 좀 더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간략간략한 물질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 흔히 유기화학 물질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석유 물질이거든요. 석유 물질 같은 경우는 뭐 탄소가 막 뭐 몇백 개 막 이렇게 달려있는 물질들도 있고 그런 고분자 물질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다 CH3, CH2, CH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유기화학자들끼리 야 우리 이렇게 그리자 라고 약속을 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소 골격 그림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C 4개짜리 물질을 탄소 골격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속을 한 거는 이러한 꼭지점에는 탄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소는 다 생략을 해버려요. 단 헤테로 원자라고 해서 탄소가 아닌 경우 그러한 원자를 갖다 헤테로 원자라 하는데 왜냐하면 유기화학의 입장에서는 수소와 탄소가 중요하고 그 외의 원소들에 대해서는 별로 탄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의 원소들을 갖다 헤테로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헤테로 원자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 이 꼭지점에는 탄소가 있는데 그걸 생략을 한 거고, 이 헤테로 원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수소는 다 생략하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수소가 생략이 가능한데, 지금 요거에 붙어있는 이 수소는 꼭 반드시 그려주셔야 해요. 헤테로 원자의 수소는 표기해야 한다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시다 보면 유기화학이 이런 식으로 여러 표시를 이렇게 탄소 골격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탄소 골격을 주로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형식 전환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렇게 질산이 있어요. 질산에 대해서 이제 형식 전환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질산의 구조를 그려보자면, 죄송해요. 요 가운데가 질소고 산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 개의 산소,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려야 되죠.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루이스 구조에서 이제 형식 전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세 개의 산소 원자는 물론 이 산소, 얘도 산소고 얘도 산소고 얘도 산소지만 형식 전환을 계산을 할 때는 이산소, 이산소, 이산소로 각각 생각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식 전환은 진짜 말 그대로 형식 전환거든요.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실제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루이스 구조를 표현할 때 그 전자 개수를 맞추고 옥텟 규칙도 만족하면서 어떻게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개념이 형식 전화지, 실제로 이 분자가 전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꼭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형식 전화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형식 전화를 구하자면, 지금 이 SOCl2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앞으로 그 점은 이제 동그라미에서 그냥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도 그려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형식 전화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아까 말씀했다시피 만약에 동일한 원소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각각 생각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지금 체외각 전자가 6개, 그리고 2분의 1에 하고 지금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이 2개. 죄송해요. 전자의 개수가 2개 맞죠? 한 쌍이니까 2개에,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하시면 되고, CL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가 7개에다가 2분의 1에 공유결합 참여한 거 2개에 비공유 전자쌍이 6개 하면 0이죠. 그러면 얘는 0. 0은 굳이 표시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황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가 6개, 6족이니까 6개에 2분의 1에 지금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 비공유 전자쌍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하고 하면 3에 하면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플러스 1을
여기에다가 부여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형식 전화를 구하시면 되고, 지금 설퍼릭 애시드라 해서 황산은 H2SO4인데 이거 한번 루이스 구조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형식,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형식 전화도 한번 부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은 이제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들에 대해서 형식 전하를 부여를 했는데, 이러한 이온 물질 같은 경우는 이 이온 물질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식 전하를 부여를 하면 똑같이 플러스 1의 형식 전하를 갖는다는 것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저 암모늄 이온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암모늄의 루이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가 있고, 형식 전하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질소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질소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가 5개에다가 2분의 1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 고, 비공유 전자가 없으니까 0 하시면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소를 구해보면, 수소는 체외각 전자가 2개, 2분의 1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2개,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하면 0이라는 걸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수소 각각 구하시면 똑같이 동일하게 0인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1을 부여를 했지만 저렇게 형식 전하와 이온의 전하값이 일치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형식 전하가 아까 표현을 했을 앞에서 질산을 표현을 했을 때 형식 전하 값이 형식 전하를 갖는다 해서 그 물질이 그 전하를 띠는 것이 아니라 중성 물질이지만 각각의 그 원소에 대해서 형식 전하를 부여한 것 뿐이고, 이온 같은 경우는 그 이온 물질 자체가 전하를 띠면서 동시에 형식 전하를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이 이온 전하값과 똑같은 형식 전하를 갖는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BH4-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똑같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명 구조인데,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아까 전처럼 형식 전하를 부여를 해서 보시면, 형식 전하가 과연 그럼 이 물질이 전하를 띠고 있냐 안 띠고 있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공명이란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존 분자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루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과연 그러면은 루이스 구조로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를 표현하는 한계가 뭐냐, 이렇게 그렸지만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이 분자가 실제로 어떻게 극성을 띠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렸을 때 전자 구름 모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산소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큰 부분을 이렇게 붉은 부분을 표현을 하면, 실제로는 루이스 구조로 그렸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가 붉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붉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한쪽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편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그러한 그 경향이 이렇게 분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로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공명 개념을 이제 고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명이란 이제 전자의 분포만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루이스 구조 그림을 갖다가 공명이라 하는데, 한 개의 루이스 구조로는 서술하기가 너무 한계점이 생겨서 서술할 수가 없어요. 실제 구조는 이제 가능한 모든 루이스 구조의 공명 혼성 분자를 위해 사용되는 기호 구조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데, 오존을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오존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빨리 그리기 위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을 하고 그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전자 구름 모형으로 실제로 오존의 모양을 보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겨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음전하가 골고루 퍼져 있다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루이스 구조를 이때까지 써왔고, 근데 실제로는 전자 컴퓨터 그래픽으로 봤을 때 이런 모형이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이제 루이스 구조를 쓰면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구조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화살표인데, 우리 특히 화학할 때 이러한 양방향 화살표를 많이 쓰는데, 이 양방향 화살표는 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공명구조 화살표는 상호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실제로는 이 오존 분자 하나인데 그 오존 분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도입한 거지, 얘가 이렇게도 됐다 이렇게도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루이스 구조의 또 단점을 들자면, 이렇게 이러한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마이너스 전하가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localize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공책에 보면 localized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delocalize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한쪽 지역의 전하가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화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얘는 그러면 음전하인가? 얘는 그럼 플러스 전하인가? 이렇게 헷갈리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실제 분자는 delocalized 되어 있고, 다만 우리는 이제 루이스 구조를 앞에서부터 쭉 해왔고 루이스 구조 앞으로도 쭉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명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스 구조식은 localized 되어 있는 것만 표현을 하고, 공명은 실제 분자에서 delocalized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루이스 구조를 체계적으로 그렸던 것처럼 공명 구조도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분자가 공명 구조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그 공명 구조를 판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지금 설명을 하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 이제 공명구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 CO3 이 마이너스를 예를 들자면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세 가지 모형이 다 공명 구조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뗄 거고, 얘도 마이너스 전하를 뗄 거고, 이쪽도 마이너스 전하를 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로 표현을 했을 때는 마치 한쪽으로 전하가 치우쳐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그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다 동등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C가 있고 이렇게 O 이런 식으로 배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 이온 같은 경우는 동등하게 다 산소가 정삼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다 배양이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 모든 구조가 실제 구조의 기여를 동등하게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공명구조를 체계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명구조까지 알고 계시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종이 위에다가 2D로 표현을 하는 데는 실제 분자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분자는 실제적으로 3차원 공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종이상으로 표현을 할 때 간단하게 메탄을 예로 들자면, 이제 메탄을 예로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은 이런 평면 구조에 이렇게 사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입체적인 공간에서는 이러한 분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고, 분자의 모양을 이제 표현하는 이론이 일반화학에서 배우셨던 VS-EPR 이론 해서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크게 나누자면 사면체 배열, 삼각평면 배열, 선형 배열. 그러니까 분자 모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배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면 삼각형 배열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사면체 배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은 총 가운데 하나에 각 꼭지점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총 참여할 수 있는 게 5개부터 최대 5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5개의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일부분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구분 구조, 그 다음에 혹은 아니면은 하나만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삼각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말로 하면은 복잡한데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지금 사면체 배열의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탄소를 예로 들 수가 메탄을 예로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메탄, 이렇게 메탄, 이렇게 삼각평면 이런 식으로 사면체 배열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는 다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대학교 때 1학년 때도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3연체 배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각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예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3연체 배열을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최대한 원소가 5개가 이렇게 각각 배치를 해서 그 무게중심과 각 꼭지점에 배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연체 배열을 완벽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공유 전자쌍은 사실상 여기 공간상으로는 차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자 모형만 놓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구분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얘는 약간 3연체지만 정사면체보다 약간 살짝 이쪽에 공간이 그 전자쌍이 더 차지하는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간 3연체가 살짝 눌린 어떤 삼각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고 또 알고 계셔야 해요. 그 다음에 삼각 평면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애들이 삼각 평면 배열을 하고 있고 선형 배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애들이 일직선상 180도 서로 이제 180도를 이루고 있고 얘는 이제 120도로 해서 삼각형 배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